번외편 7번째는 양자이론의 해석의 한 가지인 큐비즘의 첫 편으로 배경과 기초이론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양자이론의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그 배경을 설명하고 핵심인 파동함수에 대한 해석이 주요 쟁점으로 파동함수의 확률 해석에서 확률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하고 큐비즘의 기반이 되는 베이지안 확률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양자이론은 20세기 초 확립된 이후 자연을 설명하는 완벽한 역학 이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본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론이 수학적 표현으로 나타내는데 수식에서 표현되는 함수들의 의미에 대하여 학계에 논란이 있었고 현재까지도 논란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양자이론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슈레딩거 방정식으로부터 에너지와 파동함수를 구하게 됩니다. 처음 고안한 슈레딩거는 물질의 파동성을 강조하며 고유치 방정식인 슈레딩거 방정식을 구성하였고 식의 해인 고유치 함수인 파동함수는 대상 시스템의 물질 밀도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본편 17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르는 충돌 입자의 산란에 슈레딩거의 파동역학을 적용하면서 결과인 파동함수의 절대값의 제곱이 입자가 발견될 확률을 나타낸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파동함수가 시스템의 가능한 상태들의 중첩으로 표현되는 경우 상태함수 계수의 절대값의 제곱이 그 상태로 존재할 확률이라 제안합니다. 이러한 제안은 보어, 하이젠베르크, 파울리 등이 동의하며 현재 코펜하겐 해석이라 불리는 양자이론의 주류 해석이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슈레딩거는 파동함수의 확률과 연계를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양자이론의 문제점을 지적한 아인슈타인의 EPR 논의를 환영하면서 중첩된 파동함수가 관찰에 의하여 붕괴되는 현상을 슈레딩거의 고양이의 예로 기이함을 제시합니다. 파동함수가 시스템의 양자적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관찰할 수 있는 물리량을 예측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기에 양자이론을 활용하는데 지금까지 틀린 경우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1930년 전후 양자이론에 대한 아인슈타인과 슈레딩거의 문제제기는 2차 세계대전 중 학자들의 전쟁무기 연구 참여와 함께 거의 잊혀집니다. 1950년대 아인슈타인이 제기한 문제는 봄과 이어서 벨 등 소수의 물리학자들에 의하여 다시 제기되고 다세계 해석 등 양자이론의 새로운 해석이 제안되었지만 여전히 주목을 끌지 못하였고 닥치고 계산해가 학계의 일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해석의 문제는 양자이론을 자연현상에 적용하여 결과를 얻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단지 결과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는 코펜하겐 해석에서 파동함수는 관찰 이전에는 발견될 확률이나 중첩 상태의 확률과 관계되는데 관찰되는 순간 확률은 사라지고 어떤 한 상황으로 고정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더해서 코펜하겐 해석에서 확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우리가 보통 고려하는 확률은 빈도주의자 확률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전 던지기에서 앞과 뒤가 나올 확률은 공정한 동전이라면 각 2분의 1이 됩니다. 즉 100번을 던지면 앞이 50번,
D가 50번 나올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동전 던지기를 실제로 시행하여 100번 던지면 앞과 뒤가 정확하게 50번씩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앞 46, 뒤 54 또는 앞 52, 뒤 48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던지는 수를 늘리면 확률은 2분의 1에 접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빈도주의자는 빈도를 늘리면 가정한 확률, 즉 경우의 수에 비례하는 횟수만큼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수학의 추상성과 합리성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객관적 확률이라고 하고 대부분의 수학자와 과학자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동전 던지기로 도박을 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일정한 금액으로 일정 횟수를 정하여 동전 던지기 내기를 하면 끝난 후 본전일까요? 빈도주의자 주장에 따르면 본전이라는 것인데 실제로는 본전에 가까운 사람도 있고 처음 가진 돈을 완전히 잃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많이 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빈도주의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한한 돈이 있고 무한한 횟수 동전 던지기를 한다면 본전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실제로 도박하는 사람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판 승부를 한다면 빈도주의자 확률은 의미가 없습니다. 1억 원을 걸고 단판 승부를 하면 완전히 잃거나 따는 결과가 나오지 본전은 없습니다. 확률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 슈레딩거의 고양이입니다. 고양이가 반만 살아있는 상태는 없습니다. 보르니 파동함수를 확률과 연결시켰을 때 빈도주의자 확률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양자이론을 통계적인 결과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만 코펜하겐 쪽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자적 현상 중에는 통계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현상들이 있고 양자이론은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어야 합니다. 코펜하겐 해석이 주류로 자리 잡으면서 보른이 제안한 확률은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객관적 확률, 즉 빈도주의자 확률로 인식되었습니다. 확률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언급한 빈도주의자 확률로 객관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완전한 정육면체 주사위의 경우 6개 나올 면은 경우의 수로 각 면은 6분의 1의 확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확률이라는 개념은 이러한 객관적인 빈도주의자 확률 개념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내기, 즉 도박의 문제에서 시작했습니다. 단판에 결판을 내는 도박이면 확률을 따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속 몇 판을 해서 승자를 가리는 경우 중간에 멈춰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판돈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가에 문제가 생깁니다. 도박에서 빈도주의자 확률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한한 돈으로 무한한 시간 동안 도박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확률이 베이지안 확률입니다. 이를 주관적 확률이라고도 합니다. 확률은 개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도박에서 돈을 거는 것은 개인의 믿음에 의한 것으로 주관적인 확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8세기 도박과는 거리가 먼 개신교 목사인 아마추어 수학자인 영국의 베이즈는 확률적 원인과 결과에 대하여 숙고하면서 역확률을 고려하여 베이지안 확률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베이즈는 이 발견에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에세이로 기록을 남기고 팽개쳐 버리지만
죽은 후 기록을 정리하던 친지에 의하여 발견되어 영국 왕립학회지에 발표됩니다. 발표 당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 프랑스의 라플라스는 베이지안 확률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라플라스는 베이지안 확률과 빈도주의자 확률에 대한 이론을 정립합니다. 베이지안 확률은 주관적 확률로 개인의 믿음이 관여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상황을 다룬다고 생각하는 과학 또는 수학에서는 학문적으로 배제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거의 사라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베이지안은 사회 속의 확률을 다루는 분야에서 빈도주의자 확률보다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이지안 확률은 실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도박에서 돈을 걸 때 더 유용한 면이 있습니다. 도박은 도박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는 일종의 도박을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베이지안 확률이 이용되는 주요 분야가 보험입니다. 사고가 자주 일어나면 사고가 일어날 확률 등의 데이터를 가지고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만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사고, 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극히 드물게 일어납니다만 이에 대한 보험료를 책정하기 위한 데이터가 거의 없게 됩니다. 이럴 경우도 베이지안 확률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에서 암호를 해독하거나 망망대해에서 적의 배를 발견하는 데도 활용했다고 합니다. 베이지안 확률은 조건부 확률에 기반합니다. A, B가 일어날 확률을 각각 PA, PB라 하고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보여주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A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B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은 PBA라고 하고 역으로 B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A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은 PAB로 표시하면 그림에서 A와 B가 겹쳐지는 부분은 조건부 확률을 사용하여 보여주는 등식이 성립합니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보여주는 베이지안 확률을 표현하는 식이 됩니다. PA는 그림에서 A 부분을 보여주는 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베이지안 확률은 분포로 표시하면 보여주는 그림과 같이 되는데 사전 확률 PB로부터 새로운 데이터 PAB 나누기 PA를 사용해서 확률은 PBA를 새로이 추정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에 감염 여부 검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병에 대한 검사 방법에 대한 양성률의 정확한 의미는 베이지안 확률로 추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감염병은 전 국민의 1%, 즉 1000명당 1명꼴로 감염됩니다. 병을 검사하는 완벽한 검사법은 없습니다. 이 감염병의 검사법은 99% 정확도를 가진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병에 감염된 사람의 99%가 양성으로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감염되지 않는 사람도 2% 양성으로 나온다고 가정합시다. 이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보통 감염 가능성이 99%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추정은 베이지안 확률로 계산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베이지안 확률에서 검사가 A 사건에 해당하고 감염 상태가 B 사건에 해당하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인 상황에서 감염자일 조건부 확률 PBA를 알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앞의 식을 사용하면 사전 확률은
감염률로 PB는 1%입니다. 그리고 검사법의 정확도가 데이터로 병에 감염된 사람의 99% 양성은 물론 감염되지 않은 사람 양성 2%도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즉 양성 반응자 모두를 고려해야 합니다. 앞서 PA를 데이터를 통하여 계산하는 것을 보여주는 계산식과 데이터는 보여주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4.7%에 불과하게 나옵니다. 즉 양성 반응이 나온다 하더라도 감염 확률이 99%가 아니라 5% 정도에 불과합니다. 베이지안 확률은 사전 확률, 이 예에서는 1%를 검사법의 결과 데이터의 결과로 새로운 확률을 구한다는 의미로서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5%의 감염 확률로 갱신된다는 것입니다. 양자이론의 파동함수 해석의 확률을 빈도주의자 확률이 아닌 베이지안 확률로 간주하는 것이 큐비즘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코펜하겐 해석에서 마주치는 어려움을 해결하게 됩니다. 단지 해석이기 때문에 양자이론을 적용하는 데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해석에서 주관적 확률을 사용하기 때문에 관찰자가 더욱 관여하게 되기에 과학은 객관적이다 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인식의 문제가 관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식의 관여는 코펜하겐 학파의 해석에서도 등장하였습니다. 이어지는 큐비즘의 두 번째 편에서는 해석에 대하여 코펜하겐 해석 등 다른 해석과 비교하여 베이지안 확률이 적용되는 큐비즘을 설명하겠습니다.